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채용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부터 친척 채용까지 계속된 논란에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1조 원 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전라북도는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전주 지역 아파트 등에서 폭염 속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전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작가들에겐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엔 활력을 주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해째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의 만남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외가 쪽 친척 채용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육촌 친척으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된 최 모 씨. 채용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최 씨는 윤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인사로 채용 과정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 아니냐며 외가 육촌의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관련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엔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나토 순방에 동행한 데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한 절차 속에 이뤄졌다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꼬투리 잡기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 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제2부속실 요구가 다시 등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당 윤리위원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에게 화살을 돌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대표를 출석시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인데 이 대표는 이를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삼선 의원쯤 되는 분이나 재선 의원들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승리로 이끈 자신을 내치는 건 손절이 아닌 익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윤리위에서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선 징계 결과를 본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고 수준 징계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경우 거취는 물론 대표직 유지 가능성을 놓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징계가 없더라도 본인이 주도하는 혁신위를 통한 자기 정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함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SNS를 통해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건 개인적인 호의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은 원본은 남아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해명과 달리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서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사건과 관련 없는 부대에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밀 정보 원본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직접 관련 없는 부대들도 열람할 수 있게 정보를 올린 뒤 이를 뒤늦게 삭제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밈스에 정보를 올릴 때는 미리 배부선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삭제된 정보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40여 건, 짧은 단문 형태부터 A4 용지 한 장 넘는 분량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공식 해명과 달리 국방부 정보본부는 정보 삭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근거로 삭제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방부를 방문한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한 의혹을 받는 첩보 역시 밈스에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서가 삭제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는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박 전 원장 고발과 밈스의 기밀 삭제 의혹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나라 빚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적자 폭부터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돌려 국내 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50% 수준인 국가 채무 비율을 5년 뒤 50%대 중반 정도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5년간 채무 비율이 14%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준칙을 법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도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 자산과 정부의 미활용 국유 재산도 팔아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을 고려해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30년 뒤인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전라북도가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일주일 만에 1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서윤덕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1조 2천억 원,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해 출범 일주일 만에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또한 어둡습니다. 위기에 놓인 민생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췄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의 30%를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세부적으론 농업인 면세유 인상분의 50%와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중심지와 새만금 관광 용역 등 공약 사업과 전북 교육감과 합의한 교육협력 사업 비용도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재원은 집값 상승 등으로 늘어난 세수와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해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나라에서 돈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시군에 배분이 돼가지고 쓰여지는 법정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경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민선 8개 전라북도 시장 군수들과 지역 현안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정원율 익산시장을 만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도의 행정부지사를 하셨고 이제 3선의 시장이십니다. 전북에서는 뭐 행정의 가장 최고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3선 하면 이제 4년의 어떤 그동안의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예, 지금 저는 선거 끝나고 이제 시장직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은면동 순시험에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4년 동안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대 비전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예. 첫 번째는 국제철도도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줄 국제철도도시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익산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겠다. 예. 세 번째는 익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그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시민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철도 도시에 크게 보면 유라시아 철도 거점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내부로 보면 이제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결되는 물류 거점이고 그렇죠. 아울러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KTX 복합 환승역을 구축하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 뭐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익산의 철도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일반 철도고 현재 고속철도고. 그렇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도시하고 지나가지 않는 도시하고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이 기회를 저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거점역 지정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6년 동안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이번 4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변수가 유의부 변수가 있는 것이 남북 철도가 연결해 두잖아요. 그렇죠. 본래 옛날에도 그 모스크바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가 운행이 됐었어요. 1930년대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갈 때 보니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바로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드는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익산이 출발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서 낮은 핫산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가면 그 익산이 큰 시작의 의미가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부 축은 부산이 출발역이 될 것이고요. 호남 축은 익산이 가장 경쟁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하고 BC 분석을 해봤는데 광주나 목포나 여수보다도 익산이 BC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런 거니? 밑에 있는 승객들을 익산에서 다 모아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을 하게 되면 호남선은 익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시장님 그리고 말이죠. 전주가 이제 조정 관리의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풍선 효과였을까요? 익산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시장님으로서 이 아파트 주민 그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총량 관리직 공약도 내걸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지난 2015년부터 분양가는 완전히 자율화가 됐어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안정하려면은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나왔듯이 왜 전주는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인데 익산은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냐. 그게 반영했잖아요. 근데 전주는 그 당시에 이제 택지 관리, 그 택지지 개발을 했잖아요. 택지 개발한 지역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 상한제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민간 택지거든. 민간 택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최대한 억제는 하죠. 억제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익산에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것이 다음 주에 평화지구라고 해가지고 준택지개발지구예요. 왜 그런 거니? 도로나 상하수소를 익산시가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는 870만 원대 분양이 됩니다. 다음 주 14일 날 분양 공고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택지개발지구고 민간개발지구는 완전히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이 이제 지역구가 두 곳이고 전주 다음에 제2의 도시인데 솔직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님으로서 제2 혁신 도시만큼은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 사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도 함께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에 꾸준히 이걸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들이 익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지를 26개 후보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왔고 그리고 이미 지난 그 21년 7월달인가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제2혁신도시 부지를 이미 후보지를 선정을 해놨어요. 익산역에서 5분 거리, 5분 거리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개별적으로 그 업체들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애로점이 뭔 거니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근데 익산은 KTX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죠. 1시간이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익산이라면 다들 환영을 해요. 그래서 노조를 몇 군데 만나봤는데 우리가 익산이라면 가겠다. 그래갖고 노조하고 이미 얘기가 된 데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제일 관심사인데 그 저희들도 이제 지역 정치권 비롯해서 인맥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익산에 제2혁신도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내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경강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3,800억 들여서 수변도시 이거 가능할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이는 게 타당할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는데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그거 할 때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 수도권 주민까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쭉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기 분양을 하면은 우리 입주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53%, 54%가 넘었어요. 서울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 또 좀 숲세권 아파트 만들고 있죠. 이번에 강세권입니다. 강세권. 집안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만경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보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분양만 하면 다 들어가겠다 하는 데가 지금 많은데 지금 이제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한다고 떠들어만 놓고 선거 끝나니까 뭐 어떻게 또 안 나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용역을 다 맞춰놓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서 금년 8월이면 이제 타당성 조사 끝납니다. 그럼 이제 투용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도 제 임기 중에는 이 분양에서 입주까지 지금 마칠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이 3선을 정원율 시장에 맡긴 데에는 바로 그러한 결실을 잘 맺어달라는 아마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을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감에 새로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 및 인수위원회가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서거석 교육감이 펼칠 주요 정책으로 미래와 책임, 협력과 안전, 자치와 공동체 등 6대 분야 3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로는 교실혁명 실현과 전북형 미래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은 2030년 이후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5개 분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단체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등 소통의 틀을 만들었고 혁신학교 등 지난 12년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중학교터에 미래교육 캠퍼스를 짓고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목표로 전담기구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이 과거 정책들을 검토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새로 내놓은 정책들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에 왕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금방 뭐 한 달 동안에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지고 바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요. 12년 만에 전북 교육을 대전환할 정책 과제를 내놓겠다던 교육감직 인수위. 20일가량 남은 활동 기간 구체성과 실행력을 담보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대학 총장들이 참여한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검토를 비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심의 인력 양성 방안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이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와 어긋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늘리면 지역대학이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마다 부족이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공사립대 10여 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구를 스마트 그린국가 시범산업단지로 첫 지정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은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 등을 통해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소비하는 아리백을 산단으로 구축합니다. 또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스마트 통합 안전망, 드론 관제망 등으로 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의 생산 지원 기반 조성 등이 기대됩니다. 전북 지역은 현재 전주와 완주에 폭염 경보가, 다른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정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불빛 한 점 없이 단지가 온통 캄캄합니다. 저녁 8시 30분쯤 아파트 400여 세대가 모두 정전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기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가 무엇이 터졌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막 펑 하면서 그게 막 터져는 정전이 싹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주민들이 안 자고 다 나왔죠. 그 시간에 더웠고 하니까. 원인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전기의 관문에 해당하는 변성기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기 때문. 긴급 복구를 통해 4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전에도 좀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예, 한 2, 3년? 그때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아파트가 정전되면 복구 작업은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와 계약한 민간 업체의 몫입니다. 내부 설비 등이 주민들의 자산이다 보니 직접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변압기까지를 관리를 해주는 제도가 돼야 주민들한테도 이익도 되고 전기요금 낸 만큼에 대한 혜택도 보고. 지은 지 26년 된 이 단지처럼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정전 위험도 커지는 게 현실.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인 곳보다 9.5배 높습니다. 설비는 낡고 설계 용량은 과거 기준에 맞춰진 반면 폭염 속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북에서 지어진 지 15년 넘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당 공급 용량이 3kW 이하여서 개선이 필요한 단지는 370여 곳. 결국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량 증설이나 노후비가 그대로 있고 또 아파트에 대한 전기 안전 관리자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예방 방법은 사실 점검 보수밖에 없습니다. 준공 15년이 넘으면 한정과 정부가 변압기 교체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만큼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 연결해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우 예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보관님. 네, 안녕하세요. 황인우입니다. 전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8회째입니다. 열대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현재 전라북도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도내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면서 폭염과 열대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 소식이 뜸합니다. 비라도 내리면 더위 주춤해질 텐데 이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장마철 정체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기란이 만나서 동서로 두껍게 형성되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정체전선의 발달 양상은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 그 정체전선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속수 기간이 짧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기란이 충돌하는 지역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덮고 있는 전라북도는 무덥고 습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을 포함해 앞으로 날씨 전망을 하신다면요? 예, 오늘과 내일은 산발적으로 송악성 형태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9일과 10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지표 가열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습도와 온도로 체감 온도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온연질환다 등 무더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11일 이후의 날씨는 정체전선이 위치가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겠는데 다만 이 시기에 정체전선이 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주 기상지청 황인우 예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 문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전라북도 자원봉사팀 직원을 체포하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전북 자원봉사센터 내 보관함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4본과 권리당원 만여 명의 정보가 정리된 문서 등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직 공무원이 민주당 입당 원서를 불법으로 모아 특정 후보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의혹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하자 증거 인멸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들어 항고했습니다.
문화키 시간입니다. 동네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회화나 조소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업실에 쌓여있는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들을 동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내놔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는 현장을 김종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동네 작은 커피숍. 마땅히 보관하거나 전시할 곳이 없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 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작업실에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작품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 작품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같이 즐기면 어떨까. 잠깐 쉬면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마음에 들면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그 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은데 이렇게 뭐 직장 가시면서 가볍게 커피 한 잔 사시면서 전시 보고 해서 너무 좋죠. 꿈을 그리며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작가.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만 접하는 어려운 미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편하고 따뜻한 미술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기서 그냥 서로 뭐 친구든 누구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난 이 그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 막 이건 뭐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작품이 어디에 걸려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꽃을 그려온 이 작가는 한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느낌을 제대로 살리고 싶습니다. 한지의 아크릴화를 했는데요. 그 느낌이 또 캔버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서 오는 다양함 때문에 작업하게 됐습니다. 청년 작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려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억압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크게 이제 와닿게 돼가지고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압을 받는 내면의 모습을 캐릭터를 만들어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커피숍 주인들도 돈 들이지 않고 작가들 작품으로 실내를 꾸밀 수 있어 좋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도 드시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날 잡고 가야 되잖아요, 전시회를. 근데 뭐 커피 드시러 오신 김에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로 두 번째인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사업. 지난해에는 전주 동문거리에서 빈 점포 5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의 가게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올해는 전주시 노송동 일대 커피숍과 음식점 7곳에 지역 작가 10명이 회화와 조소 작품 50점을 전시합니다. 커피숍과 음식점은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고 작가들은 작품 보관, 전시, 판매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침체해가는 도시 공간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가 진행됨을 통해서 그 작가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나 아니면 그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그 장소를 찾게 함으로써 그 장소 자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판매된 작품은 5점. 올해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동네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1대0 이겼습니다. 후반 8분 구스타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자신의 시즌 5호 골이자 소중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전북 현대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리그 선두인 울산 현대 승점 5점 차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모레 홈에서 인천의 승리에 선두를 바짝 추격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잉글랜드 축구팀 토트넘과 맞붙을 팀 K리그 명단 22명 가운데 전북 현대 김진수와 홍정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진수는 국가대표팀 왼쪽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전북 현대 주장 홍정우는 지난해 K리그1 최우수 선수를 차지한 중앙 수비수입니다.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팀 K리그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토트넘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을 14조 원으로 공시해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 77조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20% 넘게 증가해 역대 2분기 매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1% 줄어들었습니다.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환율이 실적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단체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는 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영계가 제출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경영 책임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감소 효과 없이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내용의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